일본은 한국인을 강제징용에 동원한 적이 없어요. 일본 탄광에서 일하고 싶었던 한국인들이 스스로 일본으로 넘어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이 그들을 강제 동원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 일본 근대화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여기는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도쿄대학교입니다. 한 일본인 교수가 조선인을 강제징용에 동원한 적이 없다면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에 맞서 진실을 알리려는 한국인 유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만다 브라운이에요. 2년 동안 일본 도쿄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일본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한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나래예요. 저와 나래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썼어요. 사연을 쓰기 전에 미국에 살던 제가 왜 도쿄에 가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버지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M사에서 국제경제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세요. 최근에 일본 정부의 경제 재건 프로젝트를 맡게 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장기 불황을 타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이에요. 아버지께서 2년간 일본에 머물며 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세계 최고 IT 기업 A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총괄 임원이십니다. A사는 재택근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근무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오려고 하셨고, 오히려 아시아 시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오고 싶지 않았던 건 오직 저뿐이었어요. 저는 하버드를 잠깐 떠나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2년 뒤에 돌아오면 친했던 친구들도 모두 졸업했을 것이고 제가 활동하던 동아리도 남아있지 않을 거니까요. 부모님께 미국에 혼자 남아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은 아직도 저를 어린이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20살인 딸을 2년 동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함께 가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니까 2년 정도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부모님 설득에 실패하고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도쿄대학교에 2년 동안 다니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하버드와 도쿄대학교 간의 학술교류 협정의 일환으로 매년 5명의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저는 운 좋게 선발되었고 도쿄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딸은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최고의 명문대를 다니게 되었다면서 기뻐하셨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도쿄대가 명문이든 뭐든 저는 여전히 미국에 남아있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저는 과연 일본이 제대로 된 선진국이 맞는 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건 도쿄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도쿄대에 교환학생으로 오면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일본과 관련된 강의를 2개 이상 필수 수강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는 제가 일본의 역사나 문화 강의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불필요한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일본의 전통 예술과 문화라는 수업도 필수로 수강해야만 했어요. 하버드에서는 이런 식의 강제 수강이 없었기에 더 이해가 안 갔죠. 저를 가장 불편하게 했던 건 바로 언어였어요. 일본은 생각보다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일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일본 학생들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서 영어로 대답했는데 그들은 당황해하면서 서로를 쳐다보다가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메뉴판에는 일본어로만 음식이 소개되어 있고 직원들도 영어를 전혀 못해서 저는 아무 메뉴나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일본 사람들의 영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서 미국인인 저조차도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도쿄대학교는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교라면서요? 그만큼 다양한 해외 학술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던데 이렇게 영어를 못해도 되나 싶었어요. 일본 특유의 현금 선호 문화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라면서 현금만 받는 곳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신용카드나 휴대폰 페이 결제가 안 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스시집에서 밥을 먹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고개를 저으면서 현금만 받는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을 인출한 적도 있었죠. 요즘 시대에도 현금을 선호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에 저는 항상 지갑과 주머니에 현금을 갖고 다녀야 했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도쿄대에서 강의를 듣고 여러 교수님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불편해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특유의 집단 문화예요. 하버드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반박하거나 비판하면서 새로운 토론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걸 기분 나빠하는 교수님은 어디에도 없으세요. 하지만 일본은 달랐어요. 개인보다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튀는 행동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예요. 국제경제학 원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일본의 장기 불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을 때 일본 학생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의견을 말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먼저 나서서 의견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문화 때문에 도쿄대의 강의 분위기도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강의 내용을 전달하고 필기를 하는 모습은 하버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교수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정말 불쾌해하셨어요. 일본 친구가 여기서는 교수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알려줬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본 특유의 문화와 분위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일본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과도 잘 지냈지만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불편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모임이나 환영회가 있을 때도 핑계를 만들어서 가지 않았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은 일본 이야기만 했고 주변 국가들을 은근히 무시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싫었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질 때쯤 저는 한국 유학생 나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무 영론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랜덤으로 팀을 짜주셨고 나래와 같은 팀이 되면서 저희는 친해졌어요. 저와 나래 말고도 3명의 일본 학생이 더 있었는데 첫 모임부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삐걱거렸습니다. 일본 친구 3명은 도쿄대에서도 성적 우수 장학생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첫 모임부터 번역기를 쓰면서 대화를 나누느라 정신도 없었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서로에게 짜증도 났습니다. 그때 나래가 저를 도와줬어요. 나래는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서 일본 친구들의 말을 영어로 번역해줬어요. 무엇보다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때 일본어로 된 서적을 영어로 번역해주거나 요약해줬어요. 나래의 통역 덕분에 우리 팀은 과제를 잘 마무리했고 저도 팀에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팀별 과제 점수도 높게 받았어요. 함께 지내보니 나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목소리도 작고 말수도 적었지만 언제나 온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거리가 가까워서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았는데 일본인과 한국인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무엇보다 나래는 일본 학생들처럼 폐쇄적이지도 않았고 자국 우월주의를 보이지도 않았어요. 굳이 애써 한국의 우수성을 제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나래가 좋았던 저는 그녀와 친해지고 싶었고 나래도 항상 혼자 다녔는데 저와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우리 둘 다 외국인이어서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냈던 경험과 일본에 오게 된 이유를 나래에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얼른 돌아가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도 털어놨죠. 나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나래를 키우기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혼자 집에 있었던 시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래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 특히 일본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봤다고 했어요. 나래는 역사적인 이유로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어서는 일본이 선두주자임을 인정했어요.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은 여러 번 오스카상을 수상했고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것도 많으니까요. 나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술을 배워서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래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일본 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상도 받았대요. 세계 청소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할머니의 추억으로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품은 한국전쟁 때 가족을 잃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았고, 심사위원들은 섬세한 감성 표현과 독특한 색채 사용에 감명받았다고 해요. 그 후 일본의 명문 고등학교인 도쿄학 예대학 부속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여러 애니메이션 관련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래의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면서 하나뿐인 딸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계셨습니다. 나래는 일본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걸 보고 영어를 공부했고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게 죄송해서 자기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나름 유복한 부모님 밑에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냈는데 어린 나이에 혼자 일본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번역 아르바이트까지 한 나래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나래에게 뭔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일본에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번씩 나래의 자취방에 놀러 갔는데 그럴 때마다 나래는 저에게 김치볶음밥이나 떡만둣국 같은 하루는 꼭 참석해야 하는 동기 모임이 있어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나래의 집에서 잤어요.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는 저를 보더니 나래가 라면이라는 것을 끓여줬어요. 쫄깃한 면발에 매콤한 국물을 마시니 속이 싹 풀려서요. 너무 맛있었던 저는 집에 사가고 싶었고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나래가 이건 한국의 기업 농심에서 만든 라면이라서 일본에서 사려면 비싸다고 했어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라면이 넉넉하게 있다면서 저에게 라면 여러 개를 줬어요. 저는 부모님께 라면을 끓여드렸고 두 분은 매워서 손부채질을 하면서도 맛있게 드셨어요. 나래 덕분에 오랜만에 부모님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나래에게 고마웠어요.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특히 불닭볶음면, 떡볶이, 치즈볼 같은 음식들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유명 편의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에서는 한국 음식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을 정도였어요. 이미 저는 나래 덕분에 한국의 음식에 푹 빠졌고 먹방 유튜버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영상도 자주 봤어요. 그 중에서 불닭볶음면이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한국 기업이 일본에도 불닭을 수출해서 살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려고 몰려서 언제나 품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강의가 일찍 끝나서 서둘러 근처 세븐일레븐에 갔고 마침 불닭 재고가 들어온 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한 번에 여러 개씩 사가는 바람에 제 차례가 왔을 땐 이미 품절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속상한 마음에 나래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래가 말했어요. 사만다 불닭볶음면은 진짜 매워. 김치나 라면이랑은 차원이 달라. 나래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래 너 불닭을 먹어본 것처럼 말하네? 혹시 진짜 먹어본 거야? 나래는 한국에 가면 한 번씩 먹었고 일본에서는 따로 먹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며칠 뒤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나래 자취방에 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나래의 집에 불닭볶음면이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를 신경 써주는 나래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고 저도 언젠가는 나래에게 꼭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유튜버들처럼 먹방을 찍어보기로 했고 휴대폰을 삼각대에 세팅하고 촬영을 시작했죠. 나래는 제법 잘 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매운 음식은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입술과 혀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팔짝팔짝 뛰기도 했어요. 나래는 그런 저를 보면서 엄청 크게 웃었어요. 우리는 그날 술도 한 잔 마셨는데 나래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지내는 게 힘들고 외롭지만 꿈을 생각하고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를 떠올리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일본 친구들이 묘하게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저와 친해져서 좋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도 일본에 와서 느꼈던 묘한 이질감에 관해 말했고 우리는 더 가까워졌죠. 한편으로는 나래가 말하는 한국의 아픈 역사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경제발전 강의를 들어야 했고 나래와 함께 강의실에 갔는데 유독 일본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일본인 케니치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하셨고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필기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일본이 그 정도로 강대국인가 싶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온 교환 학생 브라운이 질문을 했어요. 지난 학기 아시아 경제발전론 수업에서 아시아의 네마리용에 대해 배웠는데 한국의 경제발전 구조가 독특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배웠대요. 그리고는 케니치 교수님에게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더라고요. 표정이 굳어진 교수님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비슷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경제는 일본의 자생적인 경제 구조와 다르고 1910년대부터 일본의 원조화 지원, 통치를 받으면서 한국은 근대화 시설과 장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으로 근대화를 이뤘고 일본 경제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강의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나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 저는 케니치 교수님이 뭔가 잘못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직감했어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나래는 별 일 아니라면서 말을 돌렸어요. 집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검색해봤는데 일본의 경제 발전과는 달랐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경제 발전 모델이 있는 것 같았죠. 케니치 교수님의 설명과는 달랐어요. 교수님은 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무엇보다 교수라는 사람이 편파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케니치 교수님의 강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이 되었죠. 수업 막바지에 교수님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본 나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교수님은 사진을 보면서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하시마섬이라고 설명했어요. 2015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의 상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 일본 학생들은 작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교수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의 상징인 만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탄광이었던 만큼 이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한국인도 많았고 그들은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 근대화에 힘을 보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한 번 더 환호했는데 그 순간 나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나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그녀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하시마섬이 일본 근대화를 상징하는 장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진실도 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해야 할 것들은 다 전달한 것 같은데요. 나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나서 뭔가 결심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시마섬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면서 탄압과 강제징용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철저하게 숨기는 진실 하시마섬은 한국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었고 들어가면 살아 돌아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당황해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조차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 표정이었어요. 다만 교수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강제징용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은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원해서 온 건데 강제징용이라니요. 역사 왜곡이 심하네요. 교수님, 한국에는 지옥 같은 하시마섬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아직도 눈을 감으면 지옥 같은 그 섬이 떠오른다면서 눈물 흘리십니다. 하시마섬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을 때 일본 진보단체에서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마섬을 소개할 땐 조선인을 강제징용하여 건설한 섬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일본은 언제까지 이렇게 처절하게 진실을 숨길 겁니까? 교수님은 처음보다 언성이 높아진 채로 말씀하셨어요. 일본과 한국 간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 근대화 역사를 깎아내리는 건 옳지 않아요. 무엇보다 명문대 학생이 할 행동이 아닌 것 같네요. 마무리합시다. 하지만 나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조선인을 짓밟아 이뤄낸 일본의 근대화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을 수가 있나요? 하시마섬에는 근대화 견학 코스가 있고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곳에서도 일본은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근대화된 모습 위주로 견학 코스를 만들고 강제징용의 실상이 담긴 곳은 견학 코스에서 제외한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교수님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도 역사를 왜곡해서 일본 학생들은 모르니까요. 죽는 것이 낫다고 했던 감옥섬에서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들을 더는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리에 앉았고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일본 학생들은 지금 본인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교수님은 화가 난 표정으로 다음부터는 강의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래에게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이는지 말을 계속 멈췄습니다. 그런 나래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래는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혼자 버틴 나래에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나래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하버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하버드 스퀘어에 접속했습니다. 하버드 스퀘어는 하버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캠퍼스 학생들도 즐겨보는 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인데 저는 여기에 글을 썼습니다. 도쿄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있는 제가 오늘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일본 교수의 역사 왜곡과 일본 정부가 감추려는 진실에 관해 썼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나래를 도와주고 싶었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커뮤니티 게시판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SNS를 하는 친구들에게도 나래의 이야기를 꼭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많은 하버드 학생들이 제 글을 읽고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SNS를 하는 친구들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들이 올린 글과 링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일본의 역사 왜곡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화제가 되었으니 학교도 더 이상 손쓸 방편이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당연히 케니치 교수님에게 징계가 내려질 줄 알았는데 도쿄대는 징계 대신 6개월 병가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나래는 이 일로 엄청 유명해졌고 진보 성향을 띤 학생들에게는 열띤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극우 성향과 혐한 감정을 가진 학생들이 나래를 엄청 비난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래는 도쿄대학교에서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나래에게 미국 대학으로의 편입을 추천했어요. 나래는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대상을 받은 경력도 있고 영어 실력도 뛰어나서 편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나래는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실험 애니메이션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곳은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학교로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배출한 곳이에요. 나래는 이곳에 편입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개발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해요. 올해 가을 학기 입학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이고 저는 옆에서 힘껏 돕고 있답니다. 여러분 나래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미국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싶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 너무 늦게 관심을 가져서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가 한국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기억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보내준 사만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일본에서 살았던 나래 양이 참 기특하네요.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일본이 더 이상은 진실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